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제3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석탄 사용 가열로의 배기가스를 분석한 결과 CO2가 15%, O2가 5%, 나머지는 N2였다. 공기비를 계산하시오. 연료 중의 질소는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조건처럼 배출가스의 분석시가 CO2, O2 또는 N2까지 나와 있게 되면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식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조건 또는 CO2나 O2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N2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O2와 O2와 N2가 주어졌을 때 배출가스 분석치가 그렇다는 거죠. 공기비는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N2%가 없으니까 N2%는 전체가 몇 %가 되는 거죠? 전체가 100%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00%에서 CO2와 O2%를 빼주시면 돼요. CO2가 15%고 O2가 5%니까 N2가 몇 %가 되는 거죠? 80%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공기비 구하는 공식에서 N2 자리에 80%, 그리고 O2 자리에 5%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1.31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어떤 단서가 주어졌을 때 이 공식을 쓰는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2번. 평판형 전기 집진기의 집진판의 간격이 25cm이고 집진극의 전압이 50kV이다. 가스 속도는 1.5m/s, 입자 직경 dp가 0.5 마이크로미터일 때 입자 이동 속도를 계산하시오. 자, 단 P는 2, 마이크로 점성 계수는 8.63 곱하기 10의-2성 kg per meter hour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WE라는 우리가 입자의 이동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의 이동 속도 WE라는 공식이 사용이 돼야 돼. 그러면 WE라는 공식을 보시게 되면 1.1 곱하기 10의-14성 곱하기 P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dP 나누기 마이크로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P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죠. 자, P라는 계수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E라는 것은 뭐냐면 E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팁에 보시게 되면 E라는 것은 전개 강도를 나타내는데 단위가 볼트 퍼 미터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 보면 전압이 킬로볼트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킬로볼트를 볼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킬로가 얼마의 값을 가지죠? 10의 3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미터라는 것은 집진판과 집진판의 간격이 아니라 집진판과 방전극 간의 거리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E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 자, E라는 것은 전압 볼트 나누기 S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S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집진판이 있어요. 집진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방전극. 따라서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표기하죠. 반면에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를 R 또는 S라고 표현을 하죠. 반지름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W를 계산하시면 1.1 곱하기 10의-14성 곱하기 P라는 값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2의 값을 가지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의 제곱에서 E라는 것은 전압에서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를 나눠준 값을 뜻하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서 전압이 킬로볼트니까 10의 3성을 곱해서 킬로볼트를 볼트로 전환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누기 집진극과 집진극 간의 거리가 25cm, 다시 말해서 0.25m니까 S라는 집진극과 방전극 간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0.25m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제곱. 자, 그리고 DP라는 것은 입자의 직경이죠. 0.5 마이크로미터 나누기 점성계수 8.63 곱하기 10의-2성 kg per meter hour.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용하는 단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점성도의 단위가 보통 세크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크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점성계수의 단위가 반드시 hour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DP의 단위도 마이크로미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지금 계수에 보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에서 전체적인 단위를 환산을 해서 어떤 단위로 고쳐주느냐 하면 미터 퍼 세크로 고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0.02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의 값을 다시 말해서 전압의 단위를 V로 고치고 그리고 나누기, 집진극과 방정극 간의 거리를 나눠주는 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점성계수가 여기에서는 hour라는 시간 단위로 대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죠. 자,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플로르 농도가 여기서 플로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F라는 불소를 이야기합니다. 50ppm으로 배출되고 있다. 플로르 화합물의 배출오염 기준이 플로르의 양으로 10mg/m의 삼성이라고 하면 줄여야 할 플로르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줄여야 할 불소, 다시 말해서 플로르의 농도라는 것은 1 배출 허용 기준 농도 나누기 배출 농도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 농도를 보시게 되면 불소를 기준했을 때, 플로르를 기준했을 때 기준치가 10mg/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배출 농도가 ppm이죠. 따라서 이 ppm을 mg/s의 삼성으로 고쳐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ppm이라는 문자가 나오면 이 ppm의 단위는 기체에서는 ml/s/m의 삼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불소가 주어졌으니까 불소 1몰을 기준했을 때 원자량이 19mg, 그때의 최적은 22.4ml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pm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mg, 그때의 최적은 22.4ml예요. 자, 이 단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고쳐주시면 돼요. 따라서 50ppm이라는 것은 50ml/s의 삼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위가, 그죠? 자, 그러면 ml를 없애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는데 22.4ml가 아래쪽으로 가고 19mg이 위쪽으로 가서 곱해주면 이렇게 ml 없어지고 mg/s/m의 삼성이라는 기준치 단위와 동일한 단위가 나오겠죠. 따라서 42.41 mg/s/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배출오염 기준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나요? 10mg/m의 삼성. 그리고 배출 농도 자리에 42.41 mg/s/m의 삼성을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줄여야 할 플로르의 농도는 76.42%라는 값이 산출이 된다는 거. 여기서 플로르라는 것은 불소라는 걸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220m의 삼성포미니처의 함진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목부의 지름이 30cm, 수압이 1.8 atm, 직경이 4mm인 노즐 8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염물질, 다시 말해서 배출가스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주입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액가스비의 단서예요. 여러분들이 액가스비라고 하면 단위가 리터 퍼 미터의 삼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리터라는 것은 뭐냐면 액의 주입량,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라는 것은 처리가스량이에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입하는 물의 양을 계산하니까 액의 주입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의 주입량은, 다시 말해서 물의 양은 액가스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액가스 곱하기 처리가스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처리가스량이 주어졌어요. 얼마로? 220m의 삼성 per minute로. 그럼 뭐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액가스비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액가스비를 계산하는 시 여기서 L이 액가스비거든요. 그럼 액가스비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액가스비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단서 중에서 VT라는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VT라는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가스량 나누기 면적. 따라서 가스량이 220m의 삼성 per minute. 자, 면적이 없어요. 대신에 문제 조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나타내야 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그림상으로 보면
벤츄리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에 노즐이 있어요, 노즐. 노즐을 통해서 물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표기하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목부의 직경이에요, 목부의 직경. 그래서 이 부분이 D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목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계산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표기된 목부의 직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조건에서 목부의 직경이 얼마가 돼 있어요? 30cm. 그래서 0.3m를 대입을 하고, 자, 그리고 VT 속도를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가스량의 분을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60분의 1을 보정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51.8726m/s가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된 VT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N이라는 것은 노즐의 개수가 8개. 그죠? 그리고 D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문자 D라는 것은 노즐의 직경이에요. 따라서 노즐의 직경이 4mm니까 미터로 고치기 위해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자, 그리고 DT라는 것은 대문자 DT라는 것은 우리가 목부의 직경이에요. 소문자 D는 노즐의 직경. 그리고 대문자 DT는 목부의 직경. 따라서 목부의 직경은 30cm니까 0.3m.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속도 계산한 값을 대입하죠. 100 곱하기 루트 P. 여기서 P라는 것은 우리가 수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수압의 단위가 미리 H2O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ATM으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ATM을 미리 H2O로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ATM은 1332ml H2O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1.8ATM이라는 것은 1.8 곱하기 1332를 해주면 ATM이 미리 H2O로 바뀌죠. 따라서 우리가 L이라는 액가스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의 주입량을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계산된 액가스비를 대입을 하고 가스량 220m의 삼성/미니츠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의 양의 단위가 시간 단위가 세크니까 가스량의 시간 단위를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60분의 1을 한 번 더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주입되는 물의 양은 1.37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츄리 스크래버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시스템이 요 조건이 있는데 목부의 직경, 여기서 목부의 직경을 DT로 표현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노즐의 직경은 소문자 D로 표기했거든요. 이 조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제 5번에 보시면 확산계수 KY, KG, 여기서 Y는 수평방향, G는 수직방향입니다. 0.07로 동일하죠. 풍속류가 5m/s, 굴뚝의 유효 높이가 200m이고 배출가스량이 40만 Sm의 삼성퍼아워이며 배출가스 중에 SO2의 농도가 1000ppm인 배출원이 있다. 스테레오 확산식을 이용해서 최대 착지 농도 ppb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 안정도 상수는 0.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최대 착지 농도를 지금 Cmax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Q라는 가스량이 지금 얼마죠? 40만 Sm의 삼성/hour. 자, 이 중에서 얼마만큼 SO2가 되는 거죠? 1000ppm. 자, 그리고 Q의 시간 단위를 풍속의 시간 단위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hour를 세크로 고치기 위해서 3600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1시간은 3600초니까. 자, 그리고 E라는 것은 자연대속값 2.72, U라는 것은 풍속 5m/s, 그리고 H라는 것은 유효 굴뚝 높이. 자, 유효 굴뚝 높이가 지금 200m입니다. 그리고 CG, CY는 0.07의 값을 대입을 하죠. 자, 따라서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이 ppm이 되는 거죠. 왜 ppm이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가스의 농도가 1000ppm이라고 했기 때문에 ppm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Q의 시간 단위와 그리고 풍속의 시간 단위를 보정하기 위해서 3600분의 1로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보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ppm과 ppb의 값의 차이는 얼마 차이 나죠? 10의 3성. 어떤 값이 크죠? ppm. 따라서 큰 ppm을 작은 ppb로 고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나요? 10의 플러스 3성. 자, 따라서 10의 3성을 곱해 주시면 130.03 ppb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팁을 보시게 되면 내용 자체가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분의 1%인 중류를 40톤/h로 연소할 때 배출되는 가스를 CaCO3를 우리가 탄산칼슘이라고 하죠. 황을 석고로 회수하고자 한다. 여기서 석고는 CaSO4. 자, 필요한 CaCO3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탈항률은 100%. 탈항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의 제거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칼슘의 원자량은 40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을 때 고체와 액체 상태의 원소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S라는 우리가 액체 연료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 S라는 그러니까 액체 연료의 구성 성분이 S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S를 액체 연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액체 연료인 S 자체를 기체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연소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S라는 물질의 가장 첫 단계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SO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SO2가 기체 상태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기체를 이제는 우리가 흡수제라는 CaCO3와 우리가 결합을 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형성되느냐 하면 여기서 Ca와 SO2가 결합을 해요. 왜 그러냐면 SO2는 황산이온이니까 SO4 Ca는 E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을 해서 CaSO4를 형성을 해요. 자, 그리고 CO3와 O2가 결합을 해서 CO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응식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S의 원자량이 32kg. 자, 그리고 CaCO3의 분자량은 칼슘이 40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이 12,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이에요. 따라서 100kg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중류가 얼마죠? 40톤/h. 40톤/h 전부 다 황이 아니죠. 이 중에 몇 퍼센트가 황? 1%. 그래서 40톤/h 곱하기 1%가 0.01. 따라서 X가 CaCO3죠.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1.25톤/h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연료가 톤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답에서 톤으로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위 환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면 직경이 3마이크로미터인 구형 입자의 밀도가 4g/cm의 삼성일 때 이 입자의 공기 역학적 직경을 계산하시오.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 역학적 직경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침강 속도를 보시게 되면 스토크스 직경에 따라서 침강 속도를 보시게 되면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G.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계수, D라는 것은 직경, 로S는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스토크스 직경과 공기역학적 직경의 관계를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개를 우리가 스토크스 직경을 놓고 한 개를 공기역학적 직경을 놓은 상태에서 침강 속도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직경과 뭐의 관계? 밀도의 관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경은 제곱이 되니까 D1의 제곱 곱하기 로S1은 D2의 제곱 곱하기 로S의 2. 여기서 D라는 것은 직경, 그리고 로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3마이크로미터일 때 밀도가 4g/cm의 삼성이거든요. 그래서 3마이크로미터의 제곱 곱하기 4g/cm의 삼성은 자, 두 번째 D2의 제곱, 공기역학적 직경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D2의 제곱 곱하기 1g/cm의 삼성. 그러면 공기역학적 직경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밀도 값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1.0을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공기역학적 직경에서 밀도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밀도는 1g/cm의 삼성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D2를 식을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6.0 마이크로미터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왜 여기서는 비례식을 사용하지 않고 직경의 제곱 곱하기 입자의 밀도를 곱했느냐? 여러분들 식을 보시게 되면 직경의 제곱, 입자의 밀도가 곱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비례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이겠지만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등가 직경이 1.2m이다. 동압이 15mm H2일 때 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P2 간의 계수는 0.85, 배출가스의 온도는 150도, 정압은 0mm H2O, 밀도는 1.28kg/s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유량 Q를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 V예요. 자,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직경이 주어졌어요. 직경이 주어졌으니까 단면적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만약에 사각형이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는 계산기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직경이 1.2m예요. 따라서 면적을 계산하면 1.131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또 보시면 동압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 P2간 계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유속은 어떤 조건을 사용하죠? P2 간에서 유속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조심을 하시느냐 하면 밀도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밀도의 온도를 보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온도를 보정을 하느냐.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상태의 밀도가 주어지고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보정을 해요. 그 외에는 보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번 조건으로 보정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보면 S가 들어가 있으니까 밀도가 표준 상태죠. 자, 그리고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보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 온도 보정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밀도가 kg/m의 삼성 현재 상태로 보정을 하는데, 밀도가 지금, 자, R0가 표준 상태로 두면 kg/s의 삼성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표준이죠? 그럼 표준이 반대쪽으로. 여기는 현재. 그럼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니까 일단 온도부터 보정하면 여기서 현재 온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 상태니까 대각선으로 표준을 올리고, 표준은 0도씨니까 굳이 보정할 필요가 없죠. 현재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온도를 보정했을 때 밀도가 표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온도를 이렇게 보정한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P2간 계수가 얼마냐면 P2간 계수가 0.85.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의 단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9.8m/s의 제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통합의 값이 얼마죠? 통합은 15mm H2. mm H2의 단위를 가진다는 것도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통합 자체가 mm Hg로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온주의 비중 13.6을 곱해서 mm H2로 보정을 해서 대입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죠? 자, 나누기 밀도. 자, 밀도가 1.28kg/s의 삼성. 미터의 삼성 앞에 S나 N이 붙으면 표준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밀도가 표준 상태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배출가스의 온도가 나와 있으면 보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유속을 계산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면적 곱하기 유속을 해서 계산을 하면 18.14 미터의 삼성/s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정답에서는 시간 단위가 분으로 환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세크를 분으로 한 번 더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1분은 60초를 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크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 퍼 미니처. 따라서 결론적으로 1088.4 미터의 삼성 퍼 미니처라는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유량을 계산하는 거지만 P2 간에서 유속을 계산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속에서도 밀도의 온도를 보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밀도가 현재 상태예요. 그리고 온도가 있든 없든 보정하지 않습니다. 밀도가 표준 상태예요. 온도가 주어졌어요. 보정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표준 상태로 주어지고 온도가 주어지면 온도를 보정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가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단 공기비를 이용해서 서술할 것. 등가비가 1보다 클 때 CO는 1번, NOx는 2번. 다시 말해서 증가와 감소로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가비라는 조건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공연비 하시죠. 공연비. AFR. 자, 공연비라는 것은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서 등가비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공연비의 반대가 등가비, 연공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연공비는 어떻게?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에 등가비식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죠. 실제 공기량 나누기 산화제, 나누기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에서 산화제를 나눈 값이에요. 근데 공기비를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공기비의 역수라는 것을 꼭 한 번 더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기비의 역수가 등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등가비가 1보다 커요. 등가비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불완전 연소죠.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소리는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되는 CO는 증가, 완전 연소 시에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감소. 따라서 증가, 감소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연비의 반대로 여러분들이 등가비 또는 연공비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그랬어요. 자, 중력 집진기라는 것은 전처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입자를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처리 효율이 가장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자, 먼저 장점에 보시면 압력 손실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압력 손실이 5에서 10mm H초로 장치 중에서는 가장 작죠. 자, 그리고 유지비비, 설치비가 적게 듭니다. 반면에 단점에 보면 유량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세한 입자의 포집이 어렵죠. 미세한 입자의 포집이 어려우니까 처리 효율이 어때요? 처리 효율이 가장 낮아요. 따라서 장치 중에서는 전처리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보면 연소 냉각에 의한 질소 산화물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만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질소 산화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질소 산화물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발생 조건을 보시게 되면 고온 연소, 완전 연소 시를 기준하니까 자, 고온 연소 시에 많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과잉 공기량 공급 시. 그럼 이 두 가지를 반대로 나타내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질소 산화물을 줄이려고 해요.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저온도 연소. 그리고 공기량 자체를 어떻게 하면 되죠? 공기량 자체를 적게 내주면 되는데 여기서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량은 답에서 빼는 이유가 연소 냉각에 의한 질소 산화물의 저감법을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는 냉각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저과잉 공기량 연소법을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안 돼요. 오로지 온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증기 분무법 그리고 배기가스를 재순환을 해서 연소 온도를 낮게 낮춰줘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1번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2단 연소법도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고온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서 처리하기 때문에 2단 연소법은 적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 각 연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연소에 해당하는 물질을 반드시 한 가지를 언급해서 설명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에 정발연소, 2번에 분해연소, 3번에 표면연소, 4번에 확산연소, 5번에 내부연소. 자, 여기서 1번에 나와 있는 정발연소는 주로 액체연료 연소죠.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확산연소는 기체연료, 나머지는 고체연료가 됩니다. 자, 정발연소를 보시게 되면 자, 정발연소라는 것은 화염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가연성 전기가 발생하는 연소로서 휘발유, 등유, 알코올, 벤젠 등의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가 정발연소가 됩니다. 자, 반면에 분해연소를 보시게 되면 자, 분해연소하고 여러분들 표면연소는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왜 비교를 하느냐면 불꽃을 발생시키면서 연소하는 형태냐 아니면 화염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하는 형태냐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분해연소를 보면 장작이나 석탄, 중류 등이 열분해에서 발생한 전기와 함께
연소 초기에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가 분해 연소예요. 반면에 표면 연소를 보면 코크스나 석탄이 해당하는데 고온 연소 시에 고체 표면이 빨갛게 빛을 내면서 반응하는 연소로 화염이 없는 연소 형태를 표면 연소라고 해요. 그래서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형태는 분해 연소, 그리고 화염이 불꽃이 없는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확산 연소는 기체 연료의 연소입니다. 기체 연료와 연소용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주로 탄화수소가 적은 발생로 가스나 고로가스에 주로 적용하는 연소 형태가 확산 연소. 자, 그리고 내부 연소를 다른 말로 자기 연소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료가 나이트로글리세린이에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연소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내부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정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산소를 필요하지 않고 분자 자신 속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는 형태, 분자 자신 속의 산소에 의해서 연소하는 형태를 우리가 자기 연소 또는 내부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리차던선의 공식을 쓰고 각 항목을 설명하고 다음 범위의 안정도를 판단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마이너스 0.03보다 크고 제로보다는 작고, 2번 제로보다는 크고 0.25보다는 작고, 3번에 리차던선 수가 마이너스 0.04보다 작을 때. 그러면 리차던선 수의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차던선 수는 Tn분의 G 곱하기 델타 T 나누기 델타 G 나누기 델타 U 나누기 델타 G의 제곱으로 표기합니다. 자, 먼저 T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의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9.8m/s의 제곱. 자, 그리고 TM이라는 것은 평균 온도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평균 온도, 도시라는 평균 온도에 뭐를 더하는 거죠? 273. 그래서 273 플러스 도시를 하게 되면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델타 T는 온도차, 그리고 델타 G는 고도차. 따라서 델타 G를 델타 H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U는 풍속차입니다. 자, 그리고 안정도를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안정도를 나타냈을 때, 자, 리차던 선수가 여기서 제로 값을 나타내고요. 제로 값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0.03의 값을 나타내고, 자, 그리고 플러스 0.25의 값을 나타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나타냈을 때 지금 이 범위는 뭐냐 하면 중립사체거든요. 중립. 자, 그리고 이 범위는 안정한 상태. 자, 그리고 이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면 바람이 형성됐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수평으로 부는 바람이 있고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수직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대류 난류라고 해요. 난류가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으로 부는 바람을 기계적인 난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도라는 것은 두 개의 상대적인 값이에요.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면 기계적 난류에 비해서 대류 난류가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류 난류가 발달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 쪽으로 큰 마이너스 값이 나타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03보다는 크고 제로보다는 작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03보다는 크고 제로보다는 작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조건이 들어가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은 중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로보다는 크고 0.25보다는 작아요. 여기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안정한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0.04보다 리차던선 수가 어때요? 작아요. 그러면 큰 음의 값을 가진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큰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어떤 상태? 대기능,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한 개를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의 안정도를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 내에 입자 집진에 작용하는 전기력 4가지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전기 집진기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집진판이 두 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집진판이 집진극이죠. 자, 이 집진극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방전극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 방전을 시켜요. 그래서 입자에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부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집진극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진극에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서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렇게 입자를 끌어들이는 우리가 전기력 네 가지를 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전 입자의 하전에 의한 쿨롱력이 있고, 그리고 전개 강도에 대한 힘이 있고, 전기풍에 의한 힘, 입자 간의 흡입력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입자를 집진판으로 포집하는 전기의 힘, 전기력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그대로 서술을 하라고 하죠. 따라서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세정집진장치의 입자 포집 원리 네 가지를 서술하시오. 여기서 세정집진장치라는 것은 세정에, 다시 말해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섭식에 해당하겠죠. 2번 다공판탑의 장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마찬가지 전부 다 세정집진장치, 섭식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세정집진장치의 입자의 포집 원리를 보시게 되면 자, 밀입자 확산에 의해서 액적과의 접촉을 쉽게 한다. 그리고 배기의 정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습도를 증가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뜻하죠. 그래서 습도 증가가 정섭입니다. 정섭에 의해서 입자가 서로 응집을 합니다. 그리고 입자를 해구하는 전기의 응결에 따라서 응집성을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액적의 입자가 충돌을 시켜서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액막과 기포에 입자가 접촉을 해서 부착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자 포집 원리 네 가지를 적으라 그러면 네 가지를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5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지금 서술되어 있는 내용 5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다공판탑의 장단점 두 가지씩 적으시오 그랬는데, 다공판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판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판을 이용을 하는데 구멍이 많이 뚫어놓은 판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가스량이 많으면 판을 여러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 다공이라는 것은 구멍을 여러 개 뚫린 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장점에 보면 판수를 증가시키면 고농도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판의 수를 증가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섭식의 특징이 구조가 간단하죠. 그리고 대형화로 경제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단점에 보시면 섭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력 손실이 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분무탑 이제 우리가 세정 중에서도 압력 손실이 작은 것들도 있어요. 분무탑처럼 작은 게 있는데 대부분의 압력 손실이 상당히 커요. 자, 따라서 압력 손실이 100에서 200mAh 초로 큰 편입니다. 그리고 가스량의 변동이 심할 때는 조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스량의 변동이 심할 때, 격심할 때가 변화가 클 때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스량의 변동이 거의 없을 때 적정한 조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협착제의 구비 조건을 세 가지를 쓰시오. 가격이 저렴할 것. 예시에 제시된 것은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협착제라는 것은 가스를 우리가 달라붙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협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활성탄, 실리카겔. 활성탄은 압취 제거용, 실리카겔은 우리가 건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분을 건조하는 기능. 자, 따라서 협착제의 구비 조건을 보시면 사용 시간이 어때야 돼요? 길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재생이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착제의 마모가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용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협착 효과가 어때야 되죠? 협착 효과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술을 해주는 거죠. 사용 시간이 길어야 하고, 재생 이용해야 하고, 마모가 적어야 하고, 협착 효과가 커야지 우리가 협착제의 구비 조건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면 여과 집진 장치에서 블라인딩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블라인딩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부착성이나 점착성이 큰 먼지를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부착성이나 점착성이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죠? 부착성이나 점착성이 큰 문제를 처리했을 때 함진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응결하여 여과포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가 탈리되지 않고 실제로 보면 떨어지지 않고 압력 손실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블라인딩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자, 부착성이나 점착성이 큰 먼지를 처리했을 때 함진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연결을 해요. 자, 수분이 연결을 하게 되면 여과포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가, 그러니까 여과포에 먼지가 달라붙어 있겠죠. 백필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우리가 여과포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근데 거기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찐득찐득해서 그대로 달라붙게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먼지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부착되어 있는 먼지가 떨어지지 않는 걸 탈리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따라서 떨어지지 않아서 압력 손실을 증가하게 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블라인딩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서 장치의 성능에서 응답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갈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해서 안정된 유로를 스팸 가스로 바꾸어 기준 유량으로 분석기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1번 이내에 한다. 자, 그리고 이때 최종 지시체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2번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1번. 자, 그리고 최종 지시치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이 2번이에요. 따라서 소비 시간은 1초, 그리고 응답 시간은 40초. 그래서 1초와 40초를 답안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집진장치의 장점을 5가지 서술하시오. 전기집진기는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배운 것처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그죠? 자, 왜 좋으냐? 집진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고온 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공기를 다룰 수 있어요. 여기서 대량의 공기를 다룰 수 있다는 소리는 전기는 건식과 섭식의 병용식이죠. 그래서 건식 집진기의 특징이 대용량 처리죠. 자, 그리고 부식성 가스가 함유된 먼지도 처리가 가능하죠. 자, 부식성 가스가 함유된 먼지가 처리된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섭식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기는 건식과 섭식이 한 몸에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처리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게 들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초기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게 전기 집진 장치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건조 단열 감률과 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이라는 것은 뭐죠? RD죠. 그래서 건조 단열 감률 RD선과 실적 기온 감률 R을 비교를 해서 안정도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건조 단열 감률의 정의를 보시면 공기가 단열적으로 상승하며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100m당 1도cc 감소되는 비율을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서는 대기가 건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0m당 마이너스 0.98도죠.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이라는 것은 온도와 압력의 특수한 대기조합이 연관된 건조 단열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온이를 구하는 식은 보시다시피 T 곱하기 P분의 1000 0.288성이죠. 여기서 T라는 것은 절대온도,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기준기압입니다. 1000mB가 되겠죠. 그리고 P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압력을 뜻하게 되죠. 단위는 밀리바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0.288성을 해서 우리가 온이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이 같은 경우에서는 필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계산을 했어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기에서는 온이를 설명하면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재를 해주는 그런 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대고 오신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건대 문제는 어디로 보내주시느냐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 한메일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